외국 군대와 선박 내 범죄 수사부터 보겠습니다. 군함의 지위에 대해서 불가침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함장의 승낙 없이는 출입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군함은 범죄에 대한 비호권은 없습니다. 범인이 도주를 해서 함정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가 인도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자국 영해에서, 우리나라 영해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취해법권이 있습니다. 군함 내에서 민사, 형사, 군함 자체에 관한 사건도 연안국 재판관할권에서 면제가 되겠습니다. 불가침권과 취해법권은 인정이 되는데 범죄에 대한 비호권은 없는 것이죠. 자, 선박 내의 범죄 수사입니다. 이것은 군함이 아니고 일반적인 선박이 되겠죠. 우리 경찰관은 우리나라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아래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야 한다. 승무원 이외의 자, 승무원은 포함되지 않죠. 승무원 이외의 자나 대한민국 국민의 관계가 있을 때, 중대한 범죄가 행해졌을 때는 우리나라 경찰관이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찰관은 외국인 등 관련 문제 중에서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해서 지시를 받아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시도청장이라든가 서장이 아니죠. 경찰청장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이고 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먼저 처분을 한 다음에 이후에라도 청장의 지시를 받아야겠습니다. 소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파는 1966년도에 체결되었죠. 국회 비준을 거친 조약이기 때문에 국내법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영토 주권 원칙에 의해서 접수국 법령 존중의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자를 보겠습니다. 미국 군대의 구성원, 우리나라 영역 안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에 속하는 현역 군인이죠. 제외되는 사람이 주한 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거기에 부속된 미군, 또 주한 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 자, 여기는 대사관에 근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한 미군사 고문단원, 이런 사람들은 별도의 특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특권이 소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특권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군속은 미국 지역 또는 대한민국 외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이죠. 미군에 고용돼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미 8군에 근무한 한국인 근로자는 제외되겠습니다. 가족들은 미국 군대 구성원, 군속의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21세 미만이 나오죠. 생계비 반액 이상을 미군이나 군속에 의존하는 부모나 21세 이상의 자녀, 친척도 가능하겠습니다. 영어로 디펜던트라고 부릅니다. 초청 계약자도 이 소파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미국 법률에 따른 법인의 고용인이나 그 가족으로서 주한미군을 위해서 미국 정부의 지정에 의한 계약을 맺고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형사재판관에서 전속재판권이 있고 경합되는 경우가 있죠. 전속인 경우에는 미국의 안전에 관한 죄, 미국 법으로만 처벌 가능한 범죄는 미국이 전속적으로 재판권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한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한국 법으로만 처벌 가능한 것은 한국이 전속 재판권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경합이 되는 경우는 미국이 가지는 경우는 오로지 미국 재산의 안전, 오로지 미국 군대의 구성원, 또 그들 간의 문제죠. 미군 상호 간의 폭행이나 미군과 카투사 간의 폭행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오로지 미국과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공무집행 중에 어떤 사건, 이런 경우에는 미국이 1차적으로 재판권을 가지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이 1차 재판권을 가지지 않는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한국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속 재판권과 경합이 됐을 때 미국이 1차 재판권을 가지는 것들을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판권의 포기는 타방 국가로부터 권리 포기 요청이 있으면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절차를 보면 공무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가 전적으로 미군 측의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미군이 75%를 지고 한국이 또 25%를 부담을 해줍니다. 양측이 공동 책임이거나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이제 50대 50으로 균등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배상 신청의 기한은 5년이죠. 국가재정법에 의하고, 비공무 중에 발생한 경우에 이때는 배상 신청 기한은 2년이 되겠습니다. 공무 중에는 5년, 비공무 중에는 2년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배상 신청과 별도로 미군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손해배상액을 사정을 해주면은 주한 미군 측이 배상금을 지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을 보면은 모두 2하고 5와 관계되죠. 그래서 미군이 나오기 때문에 미군이요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적으로 미군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25%를 부담을 하게 되고, 또 손해배상을 신청해야 되는 기간은 공무 중인 경우는 5, 그렇지 않은 경우에 2, 이렇게 이때도 2하고 5와 관계되죠. 아래 그림 보면 미군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2하고 5와 관계되겠죠. 자, 외교 사절을 보겠습니다. 아그레망이라고 있는데, 외교 사절 파견국에서 접수국에 이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아그레망, 영어로 이제 어그리먼트가 되는 것이죠. 동의를 해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의가 없으면은 아그레망을 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그레망을 얻게 되면 이제 신임장을 가지고 부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사는 신임장이 아닌 위임장을 가지고 부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외교 사절의 특권은 일단 신임장을 가지고 그 나라에 입국하는 때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무는 그 나라 외무부에 신임장을 제출하는 때부터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교 사절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외행로 영사 신형민이죠. 밑으로 이제 외교관, 행정기능직원, 노무직원, 외행로, 영사관은 사무직원, 영사관원에 대한 사무직원이 되겠죠. 위쪽으로 신체 불가침, 형사재판권 면제, 민사행정재판권 면제, 이렇게 신형민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외교관인 경우는 대사나 공사, 서기관, 주재관 등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행정기능직원이 되겠죠. 비서나 통역원이 됩니다. 노무직원은 이제 단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외교관에 대해서는 공사 불문하고 재판권이 면제가 되겠습니다. 행정기능직원에 대해서는 신체 불가침과 형사재판까지는 불문을 하죠. 그 다음에 공모가 되고, 노무직원에 대해서는 공모에 한해서 면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네 협약이죠. 아래 영사에 관해서는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입니다. 모두 다 비엔나에서 협약을 다 맺었죠. 영사관한은 총영사나 영사인데 공사 불문하고 신체 불가침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는데, 재판권에 대해서는 공모에 대해서만 이렇게 면제를 받습니다. 특권의 범위를 보면 외교관이 가장 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칸이 내려오죠 이렇게. 그리고 노무직원에 대해서는 공무만 되지만은 영사관원이 되면은 또 한 칸 내려옵니다.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음영을 표시를 했습니다. 눈으로도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사관원이 이 대사관에 근무하는 행정이나 기능직원보다 특권이 더 작아요. 저는 더 넓을 줄 알았는데 더 작아요 보니까. 제가 해외에서 영사로 근무할 때는 영사 겸 서기관 이런 식으로 두 개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사일 뿐만 아니라 외교관으로서도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외교적 특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외교사절의 특권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불가침권은 이제 신체 불가침, 관사 불가침이 있죠. 외교관은 어떠한 행태에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데,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에 대해서는 가중해서 처벌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사 불가침은 개인 주택도 불가침의 대상이 됩니다. 승용차나 비행기 등 교통수단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외교사절에 동의 없으면은 직무 수행을 위해서도 공간에 들어갈 수는 없죠. 화재라든가 감염병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국제적 관습에 따라서 동의가 없더라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국제법이 아니죠. 불이 나고 있는데 빨리 들어가서 불을 꺼줘야죠. 하지만 이때에도 범죄인에 대한 비호권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범죄인이 관사 안으로 도망을 갔다면은 잡아서 밖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외교사절이 자국 범죄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관사 내에서 일시 감감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문서 불가침, 공간의 문서는 불가침이죠. 일체 수색이나 검열 압수되지 않고 외교가 단절이 된 경우에도 접수국은 문서의 불가침을 존중하고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서가 간첩 행위에 서정이 되었다. 이 말은 이제 간첩 행위에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문서 그 자체로. 그런 경우는 불가침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취해백권에는 경찰권의 면제를 받는데, 경찰의 명령의 규칙은 기본적으로 외교사절을 구축하지는 않죠. 하지만은 경찰권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할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이나 질서 유지에 관한 것은 자진해서 준수할 것이 기대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외교사절은 형사재판권으로부터 면제가 되죠. 체포, 구금, 소추 처벌되지 않죠. 공무 중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송환이나 추방은 가능하고, 긴급할 때는 일시적으로
신체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외교관의 특권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죠. 형사재판권이 면제가 되지 않고 소파 절차에 따라서 처벌이 됩니다.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나 행정재판권으로부터도 면제가 되고 출석해서 증언할 의무가 없죠. 기본적으로 조세로부터도 면제가 됩니다. 어떤 물건을 샀으면은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세금은 나중에 일정 부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국인 관련해서 사건의 통지 및 보고,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는 외국인을 체포 구속을 했다. 그 외국인에게 그 사람의 영사기관에 통보를 하고 접견 교통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영사기관에 통보를 해달라,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은 영사기관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은 안 해줘도 됩니다. 하지만 별도로 영사협약을 맺어서 한러 간에 러시아인을 체포 구속했을 때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더라도 지체 없이 러시아 영사관에 통보를 해주기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중 영사 협약에 있어서는 중국인을 만약에 체포 구속했다. 이 경우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더라도 4일 내로 영사기관에 통보를 해주도록 그렇게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엔나 협약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는 러시로 지체 없이 통보를 해주고 중국에는 영사니까 4일 내로 통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국제경찰 공조. 자, 인터폴이죠. 발전된 과정을 보면은 1914년도에 모나코에서 1차 국제형사경찰회의 ICPC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비엔나에서 19개 나라의 경찰기관장, 경찰청장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었죠. 이때는 유럽 대륙 유지의 기구였습니다. 그러한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고 세계적인 경찰협력기구였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비엔나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 ICPC 총회에서 이제 ICPO를 발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처음 발족을 할 때는 파리에다가 사무총국을 2개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전을 해서 현재는 리옹에 있습니다. 리옹도 역시 프랑스에 있는 도시죠. 순서대로 보면 모나코에서 코비비가 되죠. 코비비, 코후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ICPC를 만들었고 ICPC 총회에서 ICPO를 발족을 했죠. ICPC가 먼저 나왔고 ICPO가 뒤에 나옵니다. 이때 ICPC에서는 유럽 대륙 유지에 좀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기구라 했죠. 그래서 끝에 C를 보면은 여기에 조금 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죠. 하지만 이제 ICPO 이렇게 완전한 원이 되었죠.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경찰 협력 기구가 되겠습니다. ICPC에서 ICPO로 이렇게 발전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직을 보면은 총회에서는 인터폴의 최고 의결기관이죠. 1년에 한 번 개최합니다. 총재는 4년 임기인데 현재 우리나라 김종량이라는 분이 총재를 맡고 있죠. 집행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러 가지 현장 등 개정을 하고 이런 주요한 정책들을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무총국은 총본부이죠. 그리고 상설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제수배서를 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가중앙사무국이라는 것은 각 회원국에 설치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사무국장은 경찰청의 외사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외사수사과의 인터폴계가 되는 것이죠. 인터폴 공조를 보면 24시간 동안 인터폴 전용통신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공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법무부 장관이 아닙니다.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공조할 수 있는 것이 동일정명 전과조의 동전사정이 되겠습니다. 동전 하나 달라고 사정합니다. 참고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소재수사는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통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경찰청 훈령에 국제형사경찰기구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이라는 여기에 보면은 위에 있는 이러한 기능 외에도 국외 도피 사범 근거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인터폴은 형사범을 직접 체포할 수 있는 자기들 자체적인 인력이나 그런 권한이 없죠. 인터폴은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은 아닙니다. 인터폴의 공용어는 이제 영불서아가 되겠습니다. 공용어가 4개가 있는 것이죠. 자, 인터폴 회원국 간의 협력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주권 존중입니다. 협력은
각 회원국 경찰기관이 자기 나라의 법에 의해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의 기초를 한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일반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일반 범죄 예방과 진압에 국한을 하는 것이지 정치, 군사, 종교, 인종적 사안에 관해서 어떠한 관여나 활동도 배제를 합니다. 보편성과 평등성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보편성은 협력에 있어서 지리적이나 언어적 요소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고 평등성은 그 회원 분담금을 많이 내는 나라가 있고 또 조금 가난한 나라는 적게 내는 나라가 있죠. 그렇게 돈을 많이 내든지 적게 내든지 그 규모에 관계없이 똑같은 혜택과 권리를享유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일한 이런 말이 나오죠. 나오기 때문에 평등성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편성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면은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타 기관과 협력, 각국 국가 중앙사무국을 통한 협력은 일반 범죄 예방과 진압에 관계되는 모든 정부기관에 확대가 된다. 그 나라의 국가 중앙사무국을 통해서 협력을 하면은 모든 정부기관까지 확대를 해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업무 방법은 이 원칙들에 기초가 되지만은 각국의 다양한 경찰 조직 구조와 상황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유연하게 행해져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유연한 방법으로 이 원칙을 지키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원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터폴의 국제수배서가 있죠. 색깔별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황색은 가출인, 실종, 소재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 상실자의 신원 파악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실이란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두 문자로 황실이 되겠습니다. 자, 청색 수배서는 국제정보조회 수배서, 수배자 소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실종자가 아니죠. 실종자는 위에 있으니까 실종자 소재 파악은 황색이 되는 것이고 수배자에 대한 소재 파악이 청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색은 국제체포수배서입니다. 잡아달라는 것이죠. 범위 인도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황실, 청소, 적체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고 황실의 청소가 잘 안 됐다는 것이죠. 녹색은 에버그린이죠. 항상 푸릅니다. 상습적인 국제범죄자 또는 우범죄가 되겠죠. 상록수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고 보라색은 퍼플인데 어떤 경우는 자주색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신종수법을 공유하죠. 신종수법을 보라 이렇게 기억할 수 있고 흑색은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검은색 상복을 입죠. 사망자나 변사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색깔은 폭탄 테러범에 대한 경보가 되겠습니다. 오렌지 폭탄 세일이 되겠습니다. 자, 작물 수배소도 있고 인터폴 UN 특별 수배소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황실이죠. 모두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황실이 되겠습니다. 청소가 적체되어 있죠. 자, 뒤에 에버그린이죠. 녹색은 상습범이죠. 그리고 검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관이 있죠. 흑색은 사망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폭탄 세일을 하고 있죠. 자,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을 할 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는 기본적으로 장기 2년 이상에 해당이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영장이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로 이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그리고 조폭이나 전화금융사기 이런 조직범죄, 다액은 5억 이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제사범인 경우에 인터폴에 잡아달라고 하는 적색수배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적 파장과 중대성을 고려해서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또 적색수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폴에서 적색수배를 걸어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요한 요건만 암기를 하면 장기 2년 이상이죠. 2년. 그리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나와야 됩니다. 체포다. 다가 5이 되겠습니다. 이는 체포다, 인터폴 수배. 자, 테러리즘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데올로기적 테러리즘, 민족주의적, 간헐적, 국가 테러리즘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면 바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조약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조약은 가장 격실 갖춘 정식 문서가 되는 것이죠. 당사자 간에 정치 외교적으로 기본 관계나 지위에 관한 포괄적 합의할 때 사용이 되는데 신사협정은 단순한 정치적인 협정에 불과해서 조약이 아닙니다. 자, 협정은 정치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 기술적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조정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 협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협의해서 조정하기 쉬운 그런 내용으로 협정을 맺는다라고 기억을 할 수 있고, 협약은 특정 분야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어떤 입법적인 성격의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이란 말이 나오니까 협의의 약속, 어떤 약이란 말이 나오니까 입법적이다.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있고, 의정서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이것은 기본 문서가 있죠. 그 기본 문서에 대한 개정이라든가 혹은 보충하는 그런 성격의 협의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제에 대해서 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의정서는 그렇게 또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조약이 되겠습니다. 원칙을 보면 상호주의, 외국이 사법 공조를 해주는 만큼 우리도 똑같은 정도로 공조에 응하겠다 하는 그런 원칙이 되겠죠. 쌍벌, 가벌성은 양국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야 공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정성은 공조에 의해서 취득한 증거는 그 공조 대상 범죄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공조와 조약과의 관계를 보면은 공조 조약과 또 법의 규정이 상충을 한다면은 조약이 우선하게 되겠습니다.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법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도 조약에는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공조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약을 체결하면 국제적 협력이 강화되고, 우리나라는 92년도에 호주하고 최초로 공조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조할 수 있는 범위를 보면은 사람의 물건의 소재를 수사할 수 있죠. 기록을 제공하고 송달하고 또 증거를 수집하거나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건네주기도 하고 진술을 들을 수도 있죠. 그 밖에 요청국에서 정은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인터폴 공조에 대해서 봤죠. 이것도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동전 달라고 사정한다, 이렇게 암기를 했었고, 자, 이 경우는 상당히 다양하게 공조를 할 수가 있죠. 아래 참고로 보면 인터폴에서 하는 공조는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하거나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공조로서 얻은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신력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진술이나 증거물은 피요청국의 공신력이 부여가 되는 이러한 형사사법 공조로 받아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임의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여기서도 안이 되겠죠. 주안미가 되겠습니다. 주안미에 대한 부분, 이것은 이제 재산은 포함되지 않고요.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띠는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의 목적이다,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또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인종, 국적, 성별, 사회적 신분,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이제 차별이라고 하죠. 차별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양벌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고, 요청국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어떤 보증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따면은 주정차 양보가 되겠죠. 주정차 양보해달라는 요구는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양보해 줄 수도 있고요. 공조를 연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조범죄가 한국에서 재판 중이다. 그러면 재판 끝나고 어떤 공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수사 중이다. 이 경우도 수사가 끝나고 또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나 수사, 재수인 경우에는 공조를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연기를 하겠다는 뜻이죠. 재수하는 것은 학교에 안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입학이 잠시 연기될 뿐이죠. 이렇게 공조 연기 사유와 임의적 거절 사유를 섞어놓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죄인 인도법을 보겠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범 불인도 원칙. 우리나라는 정치범 불인도 원칙을 명문으로 법률 상에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행위가 정치범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범죄는 국제법상 불확정적인 그러한 개념이겠죠. 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피청구국에 의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정치범이라 하더라도 인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되고 있는데, 국가 원수, 정부 수반,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다자간 조약에 따라서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이 경우에 있어서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정치범이라도 인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관련 내용을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은 별도로 공지를 하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 위협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킨 범죄, 이런 범죄들은 아주 중대한 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범이라 하더라도 인도를 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따면은 원조녀가 되죠. 원조녀에 해당되면 정치범이라도 인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군사범에 대해서는 불인도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군사범죄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 중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만 인도한다는 원칙이 되겠죠. 사무장 1년 이상의 범죄에 한하겠습니다. 최소한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숫자인 1년이 되겠습니다. 쌍벌 가능성은 양국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할 때 그런 경우에만 인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정성의 원칙은 인도 요청된 범죄로만 처벌이 가능하고 요청한 나라에서 재판이 끝나더라도 제3국이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국민 불인도 원칙은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는 속인주의를 채택을 하기 때문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영미법계에서는 속지주의를 채택을 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반드시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상호주의는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나라라도 우선 먼저 한번 보내주면은 나중에 비슷한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상호주의에서 서로 인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호주의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인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조약이 법률에 우선하게 되겠습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범죄인인도법 모두 상호주의 원칙과 조약 우선주의를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성의 원칙은 범죄인 인도가 범인 처벌에 유용해야 된다는 원칙이죠. 시효가 소멸되었거나 사면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인도할 수 없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인도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절대적 사유와 또 임의적 사유가 있죠. 형사사법 공조조약에서는 임의적 사유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등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처벌을 될 우려가 있으면은 차별받을 우려가 있는 것이죠. 인도 범죄를 범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이 된 경우 한국이나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서 시효가 만료가 되었거나 형의 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인도할 수 없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문자를 보면은 차이 제시가 되죠. 차이나게 제시하면 절대적으로 인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물건을 한 10,000원 정도에 팔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낮게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부르면 너무 차이나게 제시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인도를 할 수가 없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임의적 거절 사유를 보겠습니다. 인도 범죄의 일부가 한국 영역 내에서 행해진 경우, 이런 경우는 인도 범죄의 일부라도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보내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범죄인이 한국 국민인 경우 자국민 불인도 원칙에 의해서 안 보내줄 수가 있겠죠. 인도 범죄 외의 범죄가 한국 법원에 재판 중이다. 인도 범죄는 아니지만은 다른 범죄가 현재 재판 중이라면은 그 재판을 끝나고 난 다음에 보내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도를 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도 범죄에 관해서 제3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이 되었거나 혹은 처벌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인도 요청을 한 그 청구국이 아니고 제3국에서 이미 같은 내용으로 처벌이 되었단 말이죠. 혹은 처벌받지 않기로 되었다면은 청구국에 보내줬을 때 이중으로 처벌되거나 혹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안 보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인도적이라고 인정이 될 때, 그럴 때는 또 안 보내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따면 한국 국민에게 외제인 3을 주는 것은 상당히 비인도적이죠. 우리나라 인삼이 훨씬 좋은데 외제 인삼을 주면 상당히 비인도적이라서 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외국에서 인도 청구를 하면은 처리되는 절차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은 조약 규정을 따르겠죠. 외교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넘기고
서울고등법원이 전속 관할이기 때문에 서울고등검찰청에 보내게 되겠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범죄인 인도 조약의 존재 여부, 상호 보증 여부, 인도 대상 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서류를 법무부 장관에 송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형식적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외교부 장관이 확인을 하게 되겠죠. 이런 서류를 넘겨받은 법무부 장관은 조약이나 법에 따라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법무부 장관이 1차적으로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도 청구 심사 명령을 하지 않고 그런 사실을 외교부 장관에게 통지를 하고 그 자체를 빠꾸를 시키는 것이죠. 법무부 장관은 인도 여부 심사를 위해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인도 심사를 청구를 하라 하는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것을 인도 심사 청구 명령이라 하고 검사는 서울고등법원에 이제 인도 심사를 청구를 하겠죠. 만약에 그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인도 심사 청구가 있으면은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 심사 청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범죄인이 구속이 되어 있다면은 구속된 날부터 3일 내에 인도 심사 청구를 해야 되고 법원은 2개월 내에 인도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신분 기일 절차는 공개를 해야 되고 국가안전보장이나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인 또는 그 대리인 가족 등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불복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아두스 경찰학 개론 기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매일 하루 1개 이상씩 영상을 올리기로 제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서 저 자신도 상당히 뿌듯합니다. 기본 강의는 여기까지지만 8월 달에 있는 2차 시험 때까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것들을 OX식으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모의고사도 만들어지는 대로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두스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